윤석열 관련한 북풍몰이 과연 이 의도가 뭔지에 대한 본방 뉴스를 처음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이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서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사람을 가만 안 두고 있어? 뭐해?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예요? 아니, 나는 이 워딩 안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절대 끊어지지 않았던 금기가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전이에요. 개전 초기부터. 네. 이것은 6.25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요? 라고 문제를 내잖아요. 요 얘기만 딱 내놓고,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요. 라는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지, 이 말을 대통령 이승만, 뭐, 박정희, 뭐 이렇게 쭉 늘어놓고, 누가 한 말일까요? 하면, 이건 이승만인가? 이런 생각이 날 정도야, 진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전, 항전의지 이런 걸 따져놓고 보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에 국민이 동원돼야 된다. 소름. 네. 근데 젤렌스키인 줄?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항전 의지를 높여야 돼요? 아니, 한전일치를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랑 중국이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포들끼리 하는 전쟁인 거잖아. 근데 이 전쟁을 당연한 것처럼 걸어놓고 이걸 갖다가 말 그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하고 있다는 거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또다시 부추기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적절한가? 전 다시 한번 진짜, 정말 그러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도 누군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뭘 하든가. 그런 것도 안 하잖아. 그냥 말만 이렇게 해놓고, 야, 니들인지 알지? 그리고, 야, 나 찍는 이 찍들, 북한 조심해야 돼. 큰일 나. 공산화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찍들은, 그래, 공산화가 될 것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겠네? 아주 그래서 그냥.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국지전이나 또는 이러한 무역 그 충격을 대비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방식으로 현재 전국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밑밥이 아니냐는 면에서 매우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 레드키님이 이거 내란 선동 아니냐고. 저는 반역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항전 의지를 가지고 뭘 하라는 소리잖아. 전쟁 일으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항전 의지를 가지고 이 찍들이 덤벼들기 전에 먼저 저쪽에서 선제적으로 가짜 뉴스나 어떤 지지 선동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 반국가 세력. 나라를 해칠 수 있는 반국가 세력의 암약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매도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경축사에서는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앞나라를 가로막는 반자유사육, 반통일 세력이다. 아니, 이거는 팔아먹는 건 맞는데, 우리는 선량하게 물건을 팔지 냉면 팔고 고기를 그쵸. 팔지 아니, 이거는- 나라는 안 팔잖아. 윤석열 자기소개예요, 이거는. 그렇죠. 윤석열 자기소개야.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처음에 등장했던 게 일제 그 식민 치하에서 그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일컫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광복이 있고 나서 통일국가
선언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거 신탁 반대하는 세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친일파 세력들이 한반도를 단독 국가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반대하던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 반국가 세력이라 그랬다고. 그거 말고는 공산주의를 제외한 일상, 예를 들어 반공의 시절에 이른바 뭐 친북 종북을 하거나 북한에 간첩이거나 뭐 포섭됐다 이런 식으로 매도받는 세력을 빼고 일반적으로 자기를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이고 척결 대상으로 삼는 이런 무식한 짓은, 발언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이승만 이후에는 나온 놈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야. 더하기 이승만은 그래도 건국절 얘기는 안 했어요. 최소한. 그때는 그런 말도 못했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어떠한 형태의 무력 동원을 이미 각오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세력들이 국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잖아. 정치, 언론, 뭐 모든 분야에 교육 이런 쪽에 암약하고 있다잖아. 이러한 세력들을 적대시해서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탄압하기 위한, 체포, 구금 내지는 삼천교육대 보내기 위한 뭐 계엄령이라든지. 일종의 대안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분석한 거는 지금 리얼미터에서도 거의 2.9%, 거의 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윤석열이. 근데 떨어져봤다 또 30이야, 30.7이야. 그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도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요렇게 이념 논쟁 일으켰다가 재보궐에서 참패했죠? 참패하고 나니까 이제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지 혼자 유체 이탈을 했어요. 그 총선 참패도, 총선 참패하고 나서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 없어! 그렇게 쇄신한다고 해놓고 친일 세력 다 기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번 광복절에 친일파들의 광란을 사실상 조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기몰이를 해보려고 했다가, 이런 사상적 발언이나 친일 발언 이 행위 때문에 지지율이 역대로 떨어졌거든. 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0%대도 유지가 힘들다. 이제 10대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대통령실이 아니다. 그거 북한한테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대통령실이 국내 세력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윤석열은 정확히 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그러니까 북한의 세력이 암약하고 있으면 잡아 넣어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태영호, 탈북자 이런 애들 잡아 넣어야지. 근데 지가 알고 있으면서 암약은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켜만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대통령인데. 그럼 뭐야? 그러려면 얘기를 왜 꺼냈어? 그러니까. 빨리 잡아가. 그리고 우리 사회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이라 해놓고 그걸 어떻게 북한이라고 주워 담습니까? 이거 바이든보다 더한 짓거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찍들이 믿어?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이찍 여러분 나를 좀 지지해 주세요 이거잖아. 근데 이걸 하면 올라간다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찍으로는 부족한 거야. 이찍도 진짜 잡고 미치겠다. 생각 있는 이찍들이 정부 에이, 전부 생각을 생각 있으면 바꾸니까 이찍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찍을 했다가 후회하고 있는 이찍들이 생기기 아니, 시작하니까 그분들은 이미, 나 그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 진짜 작년에 만났는데, 내가 이놈의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돼. 이래서, 왜요, 감독님? 그랬더니. 제가 잘라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두께로 잘라. 내가 윤석열을 찍었어, 내가! 이러면서 진짜 통탄하시던데요? 이미 그때 다 손가락 잘라야 된다고 생각 있는 이찍분들은 다 사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지를 하니까 아예 이제 잠재해 있던 버러우되어 있던 친일파들을 불러내려고 지금 이 광복절에 광란을 벌린 것 같아요. 친일파들은 이미 그 변하지 않는 30%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밖에 애들한테 이제 움직여라.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친일로도 못 이긴다라는 그걸 꺼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광복절 관련된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통계를 냈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한반도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이제 순수 일본에서 한국 이주한 일본인의 숫자가 265만이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일본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았나? 네. 근데 광복이 되고 나서 일본에 귀국한 숫자가 공식적으로 77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265만이 왔는데 일본에 귀국한 숫자는 77만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약 190만 정도가 158만 정도가 188만 정도가 한반도에 남은 거예요. 이건 남북이 동시에 그 난 통계니까 우리 쪽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북한하고 남한이 나눠져 갖고 각자 정보를 수립하면서 북한은 철저하게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그렇죠. 제대로 청산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한반도 전역에 뿌려져 있던 265만 중에 북한 쪽에 있던 애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귀국하거나 남하를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이 종교인으로 해갖고 나중에 서북청년단이 됐던 이쪽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대부분의 북한에 남아있던 애들은 북한에서 못 살아남았어. 그렇죠. 그래서 일본으로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그 당시에는 남북한에서 다 몰려든 약 188만에서 190만 명 정도의 일본 애들이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한반도 안에서 이승만의 호적 정책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호적을 갈아타고 한국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4세대가 흘렀어요. 거의 25년 30년 1세대로 봤을 때 4세대가 흘렀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거의 그 해방 이후에 해방이 물론 남북한 나눠지긴 했지만 남한 지역으로만 갖고 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운 숫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의 숫자는 얼마나 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4세대가 흘렀는데 본인의 뿌리가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지네들은 속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집에서는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렇지.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친일적인 또는 일본의 호의적인 이러한 그 연결고리들을 자기들끼리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이직으로만 살아도 친일하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직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의 이직의 가장 큰 어떤 기여 중에 하나는 이 친일 세력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산을 역으로 다시 재낙찰 받아서 일제에서 지주하던 놈이 나중에 또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돕는 역할들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살아남은 이 190만, 180만 넘는 친일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고위직, 경찰직, 군부, 재벌까지 기득권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 나라 안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친일 매국 행위들을 꾸준히 이어왔던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들이 키워낸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아버지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못다 이룬 어떤 본국에 대한 충성과 본국을 위한 헌신을 지금 졸라게 펼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니들 다 기어나와. 지금 여기 동참해갖고 우리 빨리 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가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공작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건 윤석열이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의 그와 같은 친일파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일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나는 봐져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관계없이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관한 뿐이잖아. 막 방송, 언론, 재계 이 모든 데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본을 위한 이 행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이거는 박근혜, 이명박도 못했던 거야, 이거는. 오죽하면 일본이 아니 어떻게 광복절인데 한국에서 한 번도 일본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축사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의아해 할 정도라고 지금. 광복절 때 이런 짓을 한다니까? 북한 어쩌고 저쩌고를. 그래서 얘네의 목표는 지금 이 나라를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의 구렁텅이 안에 몰아넣어갖고 일본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어오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전쟁 때 일본이 네. 살아났으니까, 남북전쟁. 그것도 있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요.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한미일 군사 동행에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장관 회의를 했어요. 사상 최초로. 네. 아마 거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앞으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이거를 통한 어떤 군사 교류를 하기 위한 나름의 플랜들을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야. 일명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을 했다라고 지난달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도 날리면 됐고, 기시다도 날라갔고. 그래서 이거를 명문화를 그렇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문제는 트럼프 되면 끝이야. 명문화를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명문화를 하려고 하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국회가 비준을 해야 되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관련된 중요 내용,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협동을 할 거며 어느 분야까지 협동을 할 거며 한미일의 서로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공식적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바뀌고 있어. 그래서 그 국방장관이 지금 쿠데타 내지는 현재 있는 군을 타조직화해가지고 윤석열의 친위부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나는 이게 참 얘기를 해놓고도 소름이 끼치는 게 제가 이틀 전인가 독도 문제 얘기를 하면서 독도가 방위가 지금 어렵다. 근데 앞으로 울릉공항이 완성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군함들이 정박을 하면서 독도 수호를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 울릉공항이나 울릉도의 군기지가 들어오기 전에 뭔 일을 저지를 거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속보가 뜬 거야. 울릉공항의 완성 시기가 2025년 내년 12월이었어요, 원래. 이거를 2028년 9월로 이유 없이 연장을 해버렸다는 거야. 원래 정상대로 진행했으면 내년 12월에 저기에 군공항이 생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전투기라든지 전투 병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항이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무단으로 3년을 그냥 연기를 해버린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이건 역시도 나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